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전에는 직접 참석 못하고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 많아서 물론 이 포럼 자체로 이제 독자적인 행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 포럼 내용을 기반으로 책을 준비할 예정인데 그 책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제 공정한 AI 만들기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도전과 방법론적 우회, 돌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몇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제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 공정한 AI와 관련해서 이제 그 AI에 대한 윤리적 고려의 전체적인 국제적 거버넌스의 현황은 제가 원칙에서 행동으로라고 부르는 방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AI 윤리 거버넌스의 초기 대충 2021년도까지는 윤리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을 권고하고 자율적으로 그걸 지키기를 요구를 했다면 2021년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정책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표준화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적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구상하게 된 건데, 공정한 AI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원칙의 행동으로 그 차원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우회로를 제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우회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초는 제가 이제 Fair AI 혹은 AI and Fairness 뭐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저거 하나 가져온 건데요. 많은 이미지들에서 뭐 AI든 로봇이든 뭐 그려놓은 다음에 항상 저 균형 잡는 천칭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성 얘기할 때는 뭔가 하나의 정답을 기대를 하는데 더 저스티스 혹은 더 페어니스. 근데 실제로 이미지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나 다양한 고려 사항들을 어떻게 균형 잡을까 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AI가 공정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직관들의 차이가 있는데 뭐 잘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특히 이제 AI 판사한테 그 판단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온 거는 사실은 경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같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량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그 경험적 조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가 현재 익숙한 개념인 양형 기준이라는 게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지 그보다 너무 지나치게 약하거나 강한 건 안 된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미국에서 최근에 양형 기준이 폐지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판사의 자율적 결정권을 훼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공정한 AI의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그 장점만 있다기보다는 양형 기준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알고리즘적으로 척척척 결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그 설문조사 같은 결과를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이그젝트한 어떤 학술적 연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왠지 인간 판사한테 받고 싶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판사는 AI랑 달리 자기의 어떤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적 이유들, 내가 왜 나도 이게 나쁜 건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저질렀다는 걸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다 고려할 때 실제로 AI의 공정성이라는 게 그냥 알고리즘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돌리면 된다기보다는 고려할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기술이 완성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려할 논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AI가 그 자체로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라는 어떤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AI를 어떻게 만들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공정한 AI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편향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학습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한계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AI라는 게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목적 함수를 어떻게 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성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목적 함수는 수학적 함수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적이어야 되거든요. 유니크해야 돼요. 하나를 주고 이거 여러 개 중에서 AI 네가 알아서 그냥 랜덤하게 골랐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직관들이 깔끔하게 정의된 수학적 목적 함수로 정의될 수 있는가, 여기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학습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보상함수 설계가 필요한데, 이 보상함수 설계가 원래도 트리키한데 공정하게 보상함수를 설계하라. 사실은 좀 거기에 그걸 갖다가 그거의 정당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보상함수 설계하는지 뭐 제가 과문해설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나 이론들을.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해서 다른 가치들, 투명성이나 책무성에 비해서 그것의 가치론적으로는 다 긍정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렵다. 제가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공정 AI를 표방한 영국의 어떤 시민단체 웹페이지인데 저걸 사진에 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을 되게 중시하는 거, 그게 공정성이다. 휴먼 퍼스트. 공감이 되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저렇게 애들 다 데려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사람까지 안 가도 실제로 저 직원들조차도 내가 업무를 하는데 내 동료 직원이 애들 데려왔을 때 그거는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공정성이라는 가족의 어떤 그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가치 중에서 어떤 걸 택하는 게 무조건 옳은지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함수나 목적함수는 그런 판단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단순히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아니라는 점은 되게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공정함에 대한 철학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약간 지루하실 수 있어서 빨리 끝낼게요. 공정함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되게 그 페어니스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저스티스, 정의 개념과 같이 연관돼서 주로 논의가 되는데요. 특히 그 정의 개념 혹은 공정함 개념들은 분배적 정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자 국가라도 그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때 그게 정의롭고 공정한 거냐 하는 어떤 논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롤스의 정의론도 말은 정의론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 전체는 그 두꺼운 책이 다 분배적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의들을 말고 그 페어니스의 또 다른 논의들은 이런 분배 논의뿐 아니라 태도의 논의, 즉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직관에서 출발합니다. 이 논의도 꽤 있지만 이때 이 논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분배적 정의에 비해서 사실은 그 컨센서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정한 대우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호소력이 높은 개념적 차이, 그게 이퀄리티와 에쿼티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함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보통 선거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에서 1인 1투표를 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과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뭐 고등교육, 적어도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 교육되고 다 똑같이 받고 그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우 를 이제 공정함의 척도로 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퀄리티가 항상 페어니스는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에쿼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등한 대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를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험 볼 때 시각장애인들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줍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령자들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수입도 줄어들고 은퇴하고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을 갖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회가 보기에
그 집단들을 조금씩 다르게 대우하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한 거다라는 에쿼티에 입각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퀄리티도 그렇고 에쿼티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이퀄리티나 에쿼티를 실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최근 프랑스 난리거든요. 가져온 건데 저 난리의 배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복지 줄이지 말아라, 부자 증세해라 라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미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세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시기나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 누진세를 어느 정도 강하게 도입해야, 즉 부자들한테 얼마나 훨씬 더 많이 과세해야 이퀄티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 일치를 보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견 일치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관두자는 뜻이 아니라요. 제 말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논의들은 이게 정답이니까 이 정답을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이 정답 외에 다른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완벽한 합의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억셉터블한 수준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게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 균형을 잡는 그런 노력들이,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 균형을 잡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적 우회로서 편향성의 최소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요. 편향성은 액셔너블하기 때문입니다. 편향성 제거는 즉 편향성이 물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적 편향성이 있고 모집단을 표본 집단이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상당히 가치론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렇지만 적어도 편향성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목적함수, 보상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런 것들에 반영할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혹은 액셔너블이 가능한 부분이고, 편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공정함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편향성을 100% 제거했으면 B라는 사람은 분명히 편향성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합니다. 절충이.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각각의 편향성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그 공정함에 대해서 그 액셔너블한 실행 가능한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 통계적 편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돈만 들이면 제거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컴프로마이즈가 있죠. 왜냐하면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당한 수준에서의 컴프로마이즈는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져온 게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막 학습 자료에도 실리고 이런 그림인데, 저는 저 그림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림입니다. 즉 뭐냐, 왼쪽은 이퀄리티예요. 그냥 똑같은 이제 그 계단을 준 거죠. 그랬더니 키 작은 애는 못 보잖아요. 저 재밌는 경기를.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 장애인도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고 저런 장치를 이렇게 취해 준 게, 저게 이제 에쿼티다,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해준 거다. 물론 저 상황에서는 저게 맞는 대우입니다.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런 식의 해결책이 항상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런 식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답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벽을 그냥 놔두고 저걸 추구해요? 벽을 아예 없애버리면 저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틀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에쿼티에 대한 노력들이 어마무시한 재원을 필요로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리고 저는 에쿼티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고민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